추위는 뼈마디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갈아내는 방식으로 왔다. 2022년 10월 25일 새벽 3시 24분 임진강 하류에 갈대밭은 서리빨이 돋아나 허옇게 질려 있었다. 얼어붙은 강바닥 위로 자욱하게 피어오른 강한 개가 사방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갈대의 끝마다 성애가 맺혀 바람이 불 때마다 유리가 부서지는 듯한 미세한 소리를 냈다.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시간이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강한 개 속을 떠도는 바람과 저 멀리 초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그 시각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초호화 빌딩의 꼭대기 300평 공간을 통째로 쓰는 강역탐정사무소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을 흩뿌린 듯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유리창 위로 무언가가 스쳤다. 붉은 조준경의 불빛 같은 잔상이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무소 내부는 최첨단 실험시설과 최고급 인테리어가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어우러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를 로봇 청소기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니고 있었고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과 보안 카메라 화면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그 앞에서 한 여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탐정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이애나 실장이었다. 29의 나이에 분석화학 석사 학위를 지닌 여인,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을 만지지도 않은 채 둥근 안경 너머로 차가운 모니터 빛을 반사하며 말했다. 5분 전 PSI 공작원 2명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서 사살당했습니다. 강혁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넘기려던 마지막 정보가 방금 우리 서버에 백도어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덫에 걸린 모양새입니다. 애나는 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저혈당을 예방해야 한다며 편의점 김밥을 입에 쏙 집어넣고 씹었다. 부검실에서 시신을 다루면서도 김밥을 먹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이 살벌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묘하게 일상적이고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뚝, 뚝 끊어지는 은밀한 무전음 사이로 강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3천억대 자산가라는 화려한 배경이 무색하게 그가 걸친 것은 낡은 갓코트 한 벌이었다. 10년은 넘게 입은 듯한 그 코트에는 형사 시절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1.85m의 거구에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칼자국 흉터가 실내 조명 아래서 험하게 빛났다. 은퇴한 권투 선수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권투 선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차가운 분석력과 뜨거운 집념이 동시에 서려 있는 눈이었다. 애나 씨, 현장으로 갑시다. 강혁이 말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가장 어색한 것을 찾는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 이미 무인 승용차 AI를 최단 경로로 세팅해뒀습니다. 합정동에서 파주까지 27분 걸립니다. 강혁은 그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 깊이 그녀를 애나 씨라고 부르며 연모하고 있었지만 이 냉혹한 근현대사의 연장선에 서 있는 스파이 전쟁 속에서 사적인 감정은 언제나 숨겨야 하는 독약이었다. 내보이는 순간 약점이 되고 약점이 되는 순간 누군가가 죽는다. 강혁은 그것을 16년의 형사생활 동안 뼈저리게 배웠다. 애나 역시 탐정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넓은 등 뒤로 애틋한 눈빛을 보냈으나 이내 표정을 거두었다. 맥가이버처럼 온갖 첨단 장비와 권총들을 가죽 가방에 챙겨 넣으며 철두철미한 전문가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감정과 임무 사이를 순식간에 전환할 수 있는 여자였다. 국과수에서 단련된 냉철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사무소 한쪽의 거대한 실험실에서는 40대의 송태풍 박사와 35의 조수 나정희가 실시간으로 파주 일대의 위성 신호를 가로채며 최첨단 드론 세대를 발진시키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과묵한 법의학자였고 나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조작하는 유능한 조수였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새벽의 긴급 출동에 익숙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쾅. 사무실의 두꺼운 방화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경첩이 뜯겨나간 철문이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귀를 찢는 금소금을 냈다.
그 뒤로 검은 방탄복을 입은 괴한 5명이 들이닥쳤다. 전술조끼에 야간 투시경, 소음기가 달린 K2 소총으로 무장한 자들이었다. 전문적인 전투원의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자마자 상계하며 사격 자세를 취했다. 타타타탕. 소음기를 달았음에도 300평의 공간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렸다. 통유리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며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모니터 하나가 총탄에 맞아 폭발하듯 터졌고 불꽃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애나 씨, 엎드려. 강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애나를 향해 뛰어들어 그녀를 감싸 안은 채 바닥으로 굴렀다. 훅 끼쳐오는 그녀의 살구 향수 냄새. 그 향기가 화약 냄새와 뒤섞이는 기묘한 순간이었다. 강혁은 바닥을 구르며 품에서 4509경 권총을 뽑아들었다. 16해를 강력계에서 보낸 사내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연이어 울렸다. 정확히 괴한들의 미간과 어깨를 관통했다. 첫 번째 괴한이 뒤로 나자빠졌고 2번째 괴한은 어깨를 움켜쥐며 소총을 놓쳤다. 강혁은 엎드린 자세에서 3번째 사격을 가했고 소파 뒤에서 사격 위치를 잡으려던 3번째 괴한의 무릎을 맞췄다. 애나 역시 완벽한 낙법으로 몸을 일으켰다. 4번째 괴한이 소총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애나는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뼈가 꺾이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소총을 놓치는 순간 애나는 그대로 유도 기술로 그를 맺혀 바닥에 내리꽂았다. 콘크리트 위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 괴한은 움직이지 않았다. 5번째 괴한이 뒤에서 나정희를 인질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굵은 시약병을 던져 괴한의 머리를 가격했고 비틀거리는 사이에 강혁의 총탄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다. 1분도 되지 않아 5명의 괴한이 모두 제압되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탄피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화약 연기가 은은한 조명 아래서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강혁은 숨을 고르며 쓰러진 괴한들을 둘러보았다. 이 자들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애나가 쓰러진 괴한의 팔을 뒤집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북측 보위부 산하의 비밀 공작조. 흑금성의 후예들이 부활한 겁니다. 강혁은 쓰러진 괴한의 품을 뒤졌다. 형사 시절의 습관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3가지 범주가 자동으로 가동되었다. 있는 것,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서류로 일반적인 검문에서는 걸러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없는 것, 군인 특유의 인식표였다. 북한 군부 소속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인식표가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정규 군 소속이 아니라 특수공작 조직에 속해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가장 어색한 것, 그들의 손목에 새겨진 디지털 암호 문신이었다. 2022년식 최신형 암호 체계가 적용된 문신으로 이런 기술은 북한 단독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남한의 최첨단 암호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이 아니었다. 남한 내부의 최고 위층, 검찰이나 국정원 내부의 거대한 배신자가 결탁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침투였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이것은 탐정사무소를 습격한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형에게 연락해야겠어. 강혁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이자 그의 친형인 강민혁이었다. 강민혁 검사는 수시로 강혁의 뒤를 봐주며 공권력의 한계를 메워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형, 나야. 합정동 사무실이 털렸어. 놈들이 날 노려. 아니, 정확히는 그 스파이의 명단을 노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혁아, 조심해라. 지금 대검찰청 내부도 발칵 뒤집혔다. 2022년 정권 교체기 시점에 혼란을 틈타서 밀입국한 검첩 리철진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와 접선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리철진. 그 이름은 정보기관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최고 위급 공작원으로 남한에 수차례 침투하여 핵심 기밀을 빼돌린 인물이었다.
그런 자가 다시 남쪽에 나타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내가 뒤를 봐줄 테니 너는 현장으로 가라. 검찰권으로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8시간이다. 고마워, 형. 반말로 툭 던진 형제 간의 신뢰는 깊었다. 두 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향한 믿음, 위험에 대한 각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의 뒤를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강혁과 애나는 50층 옥상의 헬리포트로 뛰어올랐다. 최고급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프로펠러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합정동의 불빛이 발 아래로 멀어져 갔고 헬기는 북서쪽을 향해 날아갔다. 서울에서 파주로, 도시의 빛에서 어둠 속으로. 강혁은 헬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한 것이 될 수도 있었다.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다. 파주 문산읍에 도착했다. 헬기가 착륙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영하의 공기가 폐를 찔렀다. 강혁의 낡은 가죽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고 애나는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강혁의 뒤를 따랐다. 문산읍의 한 폐창고, 서리가 내려앉은 드럼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녹슨 철제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이곳은 강혁이 사전에 세팅해둔 장소였다. 리철진의 하수인과 접선하기 위한 무대였다. 강혁은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남한 내부의 거물 배신자를 낳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미끼가 되어야 했다. 위장 배신. 조직에서 버림받고 타락한 전직 형사, 돈에 미쳐 국가 기밀을 파는 탐정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적을 속이기 위해 먼저 아군을 속여야 했다.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의 동료를 밀어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작전이었다. 폐창고 안 희미한 전구 하나가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아래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리철진의 하수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 있었다. 강혁이 잡아온 자였다. 강혁은 그 앞에 섰다. 차가운 눈빛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담배 연기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에 16년을 바쳤지만 남은 건 사직서 한 장뿐이었다.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목소리였다. 타락한 인간의 목소리, 세상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찬 사내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3천억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난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겠지. 하지만 돈이라는 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픈 법이야. 강혁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뱉었다. 북측이 원하는 그 청와대 블랙리스트 파일, 내가 넘기지. 가격은 500만 달러다. 그 말이 이 폐창고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리철진의 하수인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이 작전임을 알고 있었다. 강혁이 적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추악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지켜보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잔인한 진실 앞에 고뇌하는 강혁의 옆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50층의 럭셔리한 사무소에서가 아니라 이 얼어붙은 폐창고에서 낡은 가죽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그의 모습. 애나는 그를 탐정님이라고 부르며 늘 한 걸음 뒤에서 보좌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거칠고 검게 그을린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 냉혹한 첩보 전쟁 속에서 감정은 독약이었고 그 독약은 두 사람 모두를 죽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리철진의 하수인은 결국 강혁의 제안을 본부에 전달했고 위장 배신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 소식이 북한 정찰 총국으로 그리고 남한 내부의 내통자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탐정님, 강민혁 검사님 측으로부터 연락입니다. 애나가 통신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다. 국정원 내부의 대북 공작 국장 최두식이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내사 명령을 내렸답니다.
우리가 정말 배신했다고 믿게 만드는 연극이 성공한 겁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두식, 국정원의 대북 공작을 총괄하는 국장급 인사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그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진짜 배신자가 아니라면 탐정사무소의 움직임 따위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래, 차가운 배신의 강을 건너야 한다. 강혁은 짐짓 거칠게 애나를 밀쳤다. 그의 큰 손이 애나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냈다. 애나가 비틀거렸다. 애나 씨, 넌 이제 이 일에서 빠져. 내 돈 50억을 내 계좌로 보냈으니 탐정사무소를 정리하고 스위스로 떠나. 그 말은 차가웠다. 의도적으로 차갑게 만든 말이었다. 애나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강혁은 판단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깊이를 알수록 관련된 자들의 무자비함을 알수록 애나를 곁에 두는 것이 위험했다. 하지만 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애나의 목소리가 폐창고 안에서 울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언제나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제가 고작 돈 때문에 탐정님 밑에서 시체 썩는 냄새 맡아가며 화공약품을 분석한 줄 아십니까? 둥근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애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고인 채로 버텼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국가적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진 말을 내뱉어야만 했다. 강혁은 애나를 밀어내려 했고 애나는 밀려나기를 거부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하는 남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자. 이 얼어붙은 폐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유일하게 뜨거운 것이었다. 하지만 감정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때 창고의 벽이 무너졌다. 거대한 충격과 함께 콘크리트 벽이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밀려 들어왔다. 최두식 국장이 이끄는 국정원 산하의 비밀 타격대였다. 완전 무장한 요원 10여 명이 소총을 겨누며 창고를 포위했다. 다다다당 경고 사격이 천장을 뚫었다. 콘크리트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강혁.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최두식 국장의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울려 퍼졌다. 강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진짜 배신자가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항하면 작전 전체가 무너진다. 강혁은 일부러 저항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애나의 안전이었다. 강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애나를 창문 밖으로 밀쳐냈다. 폐창고 뒤편의 어둠 속으로 도망쳐 애나, 내 뒤를 밟아. 애나는 밀려나면서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 낙법으로 착지한 그녀는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최첨단 드론의 와이어를 붙잡고 밤하늘로 솟구쳤다. 송태풍 박사가 원격으로 조종하던 드론이었다. 애나의 뛰어난 장비 조작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혁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짓눌렸다. 거친 손들이 그의 팔을 비틀었고 차가운 쇠로 만든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금속의 찬 기운이 살갗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혁은 바닥에 눌린 채로도 현장의 어색한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최두식 국장의 구두였다. 구두에 묻은 붉은 황토 흙. 그것은 서울의 흙이 아니었다. 서울 어디에서도 나지 않는 색깔이었다. 그 붉은 황토는 휴전선 인근의 특수작전 구역에서만 나오는 흙이었다. 최두식이 최근 비무장지대에 다녀왔다는 뜻이었다. 국정원 국장이 비밀리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북측과의 비밀 접선이었다. 최두식이야말로 북한과 결탁한 진짜 몸통이었다. 강혁은 끌려갔다. 인천의 한 비밀 취조실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2층의 공간이었다. 콘크리트 벽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방.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안정한 빛 아래서 강혁은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사흘 밤낮을 보냈다. 잠을 자지 못했다. 물도 최소한으로만 주어졌다.
최두식 국장의 부하들이 교대로 들어와 신문을 했고 신문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강혁의 다부진 강철 체력은 버텼다. 키 1.85m, 체중 75kg의 다부진 몸은 사흘간의 고문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어 5개 국어에 능통한 천재적 두뇌는 더욱 맑게 깨어 있었다. 오히려 고통이 사고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형사 시절 한겨울 산속에서 사흘을 쫓아다닌 적도 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흘째 되는 밤, 최두식 국장이 직접 취조실에 들어왔다. 코트를 걸치고 담배를 피우며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강혁 앞에 앉았다. 짝! 최두식의 손바닥이 강혁의 뺨을 갈겼다. 강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두식을 바라보았다. 강혁, 네 형 강민혁이가 검찰청에서 아무리 널 비호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최두식이 담배 연기를 강혁의 얼굴에 내뿜으며 말했다. 내 놈이 북측 공작원들과 접선한 증거 사진이 이미 언론에 살포됐다. 넌 끝났어. 강혁은 피를 뱉고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최두식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최두식 국장, 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사흘간의 고문을 당한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안정적이었다. 내 놈이 평양의 호위 총국장에게 2022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장부. 내 탐정사무소 50층 비밀 금고에 있다. 최두식의 표정이 굳었다. 담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날 죽이면 그 장부는 전 세계 언론사에 자동으로 메일이 발송되도록 송태풍 박사가 프로그램에 놨지. 강혁의 두뇌 싸움이었다.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한 방이었다. 최두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국가의 이념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었다. 최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었다. 최두식은 결국 강혁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강혁을 이 취조실에서 비밀리에 처단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강혁을 살려두되 북측으로 역공작을 보내 그 장부를 회수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강혁은 그 시간을 벌어낸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취조실의 잠금 장치가 찌르르 소리를 내며 풀렸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이해나였다. 둥근 안경을 쓰고 검은 전술복을 입고 한 손에는 태블릿을, 다른 한 손에는 마취탄이 장전된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탐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했다. 폐창고에서 보았던 떨림은 사라져 있었다. 철두철미한 전문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5분 뒤에 이 건물이 통제됩니다. 옥상에 헬기를 대기시켰습니다. 강혁은 애나를 바라보았다. 사흘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사흘간 잠을 자지 못한 것은 강혁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하고 마취가스를 환기구에 주입해 경비병들을 전부 잠재운 뒤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혼자서 애나 씨, 고마워. 하지만 내 형 민혁이 형이 위험해. 최두식이 형을 표적으로 삼았어. 강혁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담겼다. 형은 검찰에서 강혁을 비호하며 최두식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최두식이 그것을 눈치챘다면 형의 생명이 위험했다. 강혁은 쇠사슬을 끊고 일어섰다.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두 사람은 취조실을 빠져나왔다. 좁은 환기구와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강혁은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통로의 폭, 모퉁이의 각도, 사각지대의 위치. 강력계 16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추격 및 탈출 능력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마취가스의 효과가 풀린 국정원 요원 3명과 마주쳤다. 그들이 소총을 들어올리기 전에 강혁이 먼저 움직였다. 첫 번째 요원의 소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턱을 가격했다. 업어치기로 두 번째 요원을 바닥에 내리꽂았고 세 번째 요원에게는 당수치기를 날려 의식을 잃게 했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강혁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들었고 단 3발로 복도의 전등을 모두 깨뜨려 암흑을 만들었다. 권총 특등 사수다운 정확한 사격이었다. 어둠 속에서 강혁의 눈은 빛났다. 가자, 애나 씨. 이 겨울의 끝으로 2022년 11월 5일 마침내 이 서사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강혁은 한반도의 장벽, 비무장지대 앞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무대는 비무장지대 내의 판문점 인근 폐쇄된 공동경비구역 통로였다. 최두식 국장은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강혁과 그의 형 강민혁 검사, 그리고 이해나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북측의 저격수들을 이용해 몰살하려는 거대한 함정을 판 것이었다. 간첩과 접선하던 중 사살된 것으로 위장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모든 의문이 해결된다. 최두식의 계산이었다. 영하 15도의 혹한이었다. 허연 입김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비무장지대의 풍경은 황량했다. 나뭇가지마다 성애가 뒤덮여 있었고 땅은 얼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철조망 너머로 북측의 초소가 보였다. 초소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혁과 애나가 통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을 때 앞쪽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강민혁 검사가 타고 온 검찰 청사 차량이었다. 혁아! 이쪽이다! 강민혁 검사가 차문을 열고 소리쳤다. 형의 목소리였다. 사흘 만에 듣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강혁의 매서운 눈은 현장의 어색한 것을 단 1초 만에 포착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형의 목에 겨눠진 소리 없는 권총. 차 문 너머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형의 목 뒤에 총을 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 뒷좌석 밑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LED 불빛이었다. 시한 폭탄이었다. 형, 나오지 마. 함정이야. 강혁이 외쳤다.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흰빛으로 뒤덮였다. 쾅. 엄청난 폭발음이 비무장지대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강민혁 검사가 탄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오렌지빛 불기둥이 밤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폭발의 충격파가 강혁과 애나를 뒤로 밀어냈다. 쇠조각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타오르는 잔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형! 강혁이 절규했다. 무릎을 꿇었다. 얼어붙은 땅 위에 화염이 비추는 그 자리에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보며 고뇌했던 그 따뜻한 내면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로 화했다. 16년 형사 생활 동안 수백 건의 살인 현장을 보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남의 죽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형이었다. 자신의 뒤를 봐주던, 자신을 믿어주던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최두식 국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가폰을 통해 울렸다. 비웃는 목소리였다. 강혁, 늦었다. 내 놈들은 모두 여기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사살될 것이다. 북측 저격수들이 이미 조준을 끝냈다. 탕, 탕. 저 멀리 북측 초소에서 날아온 저격탄이 강혁의 가죽 코트를 뚫었다. 왼쪽 옆구리였다. 총알이 살을 찢고 지나가는 자결하는 고통이 온몸으로 번졌다. 피가 붉게 솟구쳤다. 얼어붙은 땅 위로 피가 떨어져 순식간에 얼기 시작했다. 애나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달려왔다. 자신의 몸으로 강혁을 막아섰다. 탐정님, 안 됩니다! 제발 살아야 합니다! 애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둥근 안경이 비뚤어져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하 15도의 바람에 그 눈물이 볼 위에서 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 강혁 앞에 섰다. 저격수의 조준경 안에 자신의 몸을 내놓은 것이었다. 애나 씨, 안 돼. 넌 살아야 해. 강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총상의 고통, 형을 잃은 비통함, 그 모든 것을 뚫고 남은 마지막 한 줌의 힘으로 애나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대로 철책 너머에 둔덕으로 굴러떨어졌다. 두 사람의 몸이 얼어붙은 풀밭 위를 굴렀다. 등과 어깨에 돌과 얼음이 부딪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혁은 애나를 놓지 않았다.
강혁 역시 이 냉전의 잔재가 낳은 괴물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최두식이라는 이름의 배신,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 그리고 한반도라는 이름의 장벽, 그 거대한 것들 앞에서 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장벽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 강혁은 쓰러진 채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피로 젖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이 켜졌다. 사무소에 있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조수가 전송해준 데이터가 도착해 있었다. 국정원 메인 서버의 해킹 데이터, 최두식의 모든 범죄 기록, 북측과의 비밀 통신 내역, 자금 세탁 경로, 그 모든 것이 담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최두식의 전자기기로 전송되고 있었다. 최두식 본인의 장비가 그의 범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도구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민혁 검사가 남긴 유산이었다. 형은 죽기 직전 자신의 검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 대검찰청 서버에 최두식의 반역죄 증거를 업로드하고 군사령부와 공동체포명령을 발동시킨 것이었다. 형은 차량에 탔을 때 이미 폭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알면서도 탄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 동생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증거를 전송하기 위한 마지막 몇 초를 확보하기 위해 형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위성 스피커가 작동했다. 비무장지대 전체에 강민혁 검사의 생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리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명령이었다. 국정원 국장 최두식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여적죄로 체포하라. 이 명령은 대한민국 검찰과 군 사령부의 공동명령이다. 그 목소리가 얼어붙은 임진강 위로, 갈대밭 위로, 비무장지대의 철조망 위로 퍼져나갔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산자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최두식이 당황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메가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 혼란스러운 교신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때 남측의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특전사 헬기 3대가 서치라이트를 밝히며 내려앉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장갑차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왔다. 거대한 불빛이 얼어붙은 임진강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비무장지대 전체가 빛으로 뒤덮였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최두식은 도주를 시도했다. 뒤돌아 달리려 했다. 하지만 특전사 요원들이 이미 사방을 포위한 뒤였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최두식은 무릎을 꿇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서치라이트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끝이었다. 강혁은 둔덕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보았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탐정님, 눈 뜨세요. 제발 눈 뜨세요. 애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강혁의 옆구리 상처를 누르고 있었다. 따뜻한 것이 느껴졌다. 애나의 손이었다.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이 지났다. 2022년 12월 20일. 눈이 소복이 쌓인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가 위치한 5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눈이 내리는 야경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다. 가로등의 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평소의 분주함도 모니터의 깜빡임도 드론의 구동음도 없었다. 강혁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형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민혁 검사, 강혁보다 4살 위인 형. 늘 묵직한 목소리로 혀가 조심해라 라고 말하던 사람. 검찰의 칼이 되어 악을 벤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킨 사람. 강혁은 영정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다. 투명한 소주가 잔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록 억만장자의 부를 가졌다. 세상의 음모를 밝혀냈다. 최두식을 무너뜨렸고 리철진의 공작 네트워크를 와해시켰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을 뚫으려던 시도를 저지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형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3천억 원의 재산으로도 16년의 형사 경력으로도 천재적인 두뇌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다. 강혁은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가 위장에 닿으며 뜨거워졌다. 형사 시절부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가 남긴 상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던 그의 운영 철학. 그것은 이 잔인한 근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형의 죽음이 그 철학을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비극이 올 것이다. 하지만 강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형이 그러했듯 끝까지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둥근 안경을 쓴 이해나 실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가, 다른 한 손에는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그녀는 후속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탐정님, 애나가 조용히 말했다. 최두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기징역. 형의 목숨값으로는 부족한 형리였지만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이었다. 그리고 애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검찰청에서 형님의 유품을 정리해 우리 사무소로 보내왔습니다. 강혁의 손이 소주잔 위에서 멈추었다. 형의 유품.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다. 유품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물건의 주인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민혁 검사를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녀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강혁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이 강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구리의 총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둔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걸었다. 애나에게로. 그리고 16년 형사 생활과 탐정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나 씨,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사흘간의 고문 동안 구출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비무장지대에서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 이제 우리 이 스파이 게임을 끝내고 조금은 따뜻한 곳으로 갈까? 그것은 질문이었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이 냉혹한 첩보 전쟁 속에서 숨겨왔던 감정을 마침내 꺼내놓은 것이었다. 더 이상 감정이 독약이 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다. 최두식은 무너졌고 리철진의 네트워크는 와해되었고 형이 남긴 유산이 이 나라를 지켜냈다. 이제 따뜻해져도 되는 시간이었다. 애나는 처음으로 숨겨왔던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 국과수에서 시신을 다룰 때도, 편의점 김밥을 씹을 때도, 국정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미소였다. 탐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완벽하게 교통편과 장비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 대답이 애나다웠다. 사랑의 고백에 대한 답으로 교통편과 장비를 언급하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50층의 통유리창에 겹쳐졌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나란히 선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보였다. 차갑고 잔혹했던 2022년의 겨울 서산은 마침내 따스한 안식의 장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들, 거대한 폭력 앞에서 혼자 서야 하는 사람들. 강혁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내였다. 형이 그러했듯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강혁의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합정동의 50층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하얗고 고요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이 도시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눈아래 잠들어 있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사건을 기다렸다. 애나가 건넨 캔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고 형의 영정 사진 앞에 올린 소주잔은 아직 비워지지 않은 채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 추운 나라의 밤은 길었다. 하지만 밤이 길수록 새벽은 반드시 온다.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